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팩트체크해 볼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지난 21일이죠.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010년 3월인데 누리호 개발 사업이 착수된 지 12년 3개월 만에 이른 결실이어서요. 네. 의미가 컸는데 이 누리호 관련해서 팩트체크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 나로를 2013년 1월에 발사 성공을 했는데 뭐 이것으로서 이미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에 이 누리호하고 지난 2013년에 그 발사 성공했던 나로호 이거는 네. 어떻게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누리호와 나로호는 규모, 임무 능력, 엔진 등에서 차원이 다른 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체 개발했다는 건데요. 이 나로호는 러시아 엔진 기술에 의존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의 민간기업 300개가 참여해 개발한 순수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서인지 이 온라인에서는 누리호 성공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특히 정치적인 논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 해볼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누리호 예산과 관련해서 엇갈린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 이전 정권보다 누리호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니까 누리호 성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업적이다. 이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네. 또 다른 측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누리호 사업에 꾸준한 투자를 했고 그거 보면은 누리호 성공 결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 이게 이런 우리가 과학적인 이런 커다란 성과를 두고도 이게 정권별로 누구 덕이다 누구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저희가 사실 지난 봄에도 한번 그 이런 주장에 대해서 팩트체크 기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당시에 서일준 국내임위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244%가량 증가한 우주개발 예산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8% 감소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주장이 나오자 이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박 자료를 내고 이 문재인 정부 연평균 우주개발 예산은 6,041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 연평 예산 5,700억 원보다 축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도별 우주개발 예산 금액을 요청을 해서 다시 좀 따져봤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는 1996년 4월 우주개발 중장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이 처음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2001년 1,000억 원대, 2006년 3,000억 원대 등 꾸준히 늘어나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 2012년에 2,000억 원 초반대로 줄었는데 다시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최초로 연간 7,000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급증했네요. 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첫 해 소폭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2017년 우주개발 예산은 이전에 책정을 한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 만약 그의 탄핵이 없었다면 2017년 예산도 박근혜 정부에서 책정하고 집행할 것이었던 얘기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평균 6천억 원대를 매년 평균 6천억 원 정도를 꾸준히 유지해오다가 올해인 2022년에는 지난해 대비 약 18.9% 증가한 7,340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네. 이거는 2016년 7,464억 원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예산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서 누리호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주 개발 예산을 어떤 특정 정부나 정권의 공이다, 뭐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도 좀 짚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예산이 적고 많고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따져보면 이명박 정부 때 우주개발 예산은 2천억 원대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이 누리호 개발 초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필요가 적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 누리호 개발 계획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이상 이어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성공 업적을 정권별 우주개발 예산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좀 자세히 보면요. 네. 이 누리호 개발은 3단계로 계획돼서 진행이 됐는데 2010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는 추진기간 시험 설비 구축, 7톤급 액체 엔진 연소 시험 이런 걸 이행하는 1단계였고요. 2015년 8월부터 19년 2월까지는 5톤급 액체 엔진 개발, 시험 발사체 달성에 성공한 2단계였고요. 네. 이번에 1단 종합 연소 시험과 누리호 1차 비행 등을 시험한 게 이번 3단계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누리호 발사 성공에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모두 관련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도 이 우주개발 예산의 증감을 정치부에서 끄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주 사업은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 게다가 우주사업 특성상 초기, 중기, 말기 수준으로 돈의 증감, 쓰이는 비용의 증감이 이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결국 누리호 성공에 대한 점검을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라서 이걸 어느 정권에서 줄였네, 어느 정권에서 늘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짚어보기로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우주 개발 예산을 삭감했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요즘 이 뉴스도 뜨겁습니다. 2020년 9월에 발생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해석. 이게 월북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왜 새 정부에서는 갑자기 결론이 바뀌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관련한 팩트체크도 준비하셨죠? 네. 현재 좀 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민의힘 여당이죠.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경우 그러면 군 당국의 SI가 이 군 당국의 도 감청 등을 포함한 특정보호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같이 공개해서 진상을 가려보자 이렇게 맞섰습니다. 네. 민주당 측 입장은 사건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뿐 아니고 군 당국의 특정보호까지 필요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SI라는 것이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그런 걸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네, SI, 이 특정보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좀 따져봤습니다. 네. 네, 일단 2부에서는 야당 반대에도 여당에서 결정만 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 국방부 측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국방부 측에서는 SI 공개는 국회 동의하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SI 비밀 자체는 비공개가 맞는데요. 네. 이 국방 비밀은 크게 일반 비밀과 SI 비밀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SI 비밀 자체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 일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SI 비밀에서 일반 비밀로 전환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국방부 관계자는 이 정치권의 동의와 별도로 이 국방부 내부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해당 부서와 담당 지휘관 등의 판단에 공개가 진행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결국 일반 비밀 공개는 가능하기 때문에 SI 비밀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를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요구가 있다면 공개 절차가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덧붙인 게 현재 이 해당 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부분인지 결국은 그 사건이죠. 이 부분이 특정됐기 때문에 현지로서는 공개해서 결정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최종 공개를 결정하는 절차는 여야의 동의, 정당의 동의하는 별개라고 이건 확실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는 그냥 SI 정보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정보도 일반 비밀 정보가 있고 SI 비밀 정보가 있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두 개의 차이는 일단 SI 비밀 정보가 더 어떤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특수 정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일반 비밀과 SI 비밀의 경계는 지정 여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네. 국방부 측은 이것도 내부 훈령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훈령의 범위나 이 대상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공개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 SI 비밀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보 자산들을 가지고 수집한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집하거나 확인하는 건데 이 훈령 자체가 공개돼 버리면 이 수집 수단이 어떤 건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그 자료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관련법으로는 군사비밀보호법 제7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최근에 허용된 택시 탑승과 관련한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 우리 뭐 이렇게 길에서 택시를 잡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네, 손 들어서 이렇게 택시 잡고 그랬잖아요. 네, 행사지 막 부르고요. 뭐 잠실 갑니다 그러고. 그랬죠. 참 그 옛날이네요. 요새는 그렇게 택시 잘 안 잡잖아요. 다 이제 핸드폰으로 네, 앱으로 미리 이제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참 의외이게도 합승이 허용됐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주변에 보니까 이걸 알고 있는 분들도 잘 없을 뿐더러 실제로 합승해봤다라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네네. 뭐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늦게 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상황이 줄어들어서 요새 야심한 밤에 택시 잡기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합승을 허용됐는데 실제로는 합승을 이용해봤다는 사람이 없는 거 왜 그런가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부터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 기준을 마련한 택시 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국토 발표가 나오니까 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에서 15일부터 이제 합승 가능하다 이런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 시행은 이 앱을 통해서 호출하는 플랫폼 택시에 해당하겠는데 이걸 하는 플랫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소규모 플랫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하지만 이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시행은 됐는데 네. 그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네, 대상이 많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네, 이게 따져보니까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당연히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보면 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거죠. 뭐가 걸리는 게 많죠, 일단. 네. 그리고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도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계속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경영, 소형, 중형 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 여성끼리만 가능하도록 했고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차로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13인승 이하 승합차 등 대형 택시로 분류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성별 제한이 없이 합승할 수 있는데 벌써 다 기억 안 나시죠? 복잡하시죠? 네. 여기 또 있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합승이? 네. 여기 추가로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또 이런 신고 방법을 탑승자 승객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다 기억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지는 거죠. 아무도 합승을 못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네, 있었어요. 네. 그래요. 뭐, 하여튼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고, 아무래도 이제 어떤 범죄 발생을 염두에 두고, 뭐, 아까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다 보니 이런 조건들이 많이 붙은 것 같네요. 네, 네. 안전이 최고죠. 네. 네. 번화가 차도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처럼 이렇게 뭐 잠시 뭐 여의도 같이 가요. 뭐 이런 목소리를 외치는 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는 지금 안 됩니다. 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처럼 계속 금지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서 조건을 갖추고 그대로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이 합승이 가능한 택시 플랫폼이라는 게 서울의 반반택시라는 곳이 있고요. 포항의 포티투닷, 인천의 CL 등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택시 플랫폼이 보통 카카오티의 경우 T인데 이 경우 아직 합승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카카오티 확인을 지금 해봤는데 현재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당분간 가까운 시일 내에 합승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 이것이 추가가 되는데 이처럼 대형 택시 플랫폼 기업들이 합승 서비스 도입에 이렇게 좀 소극적이거나 아직 계획이 없는 이유가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굳이. 이 단독 합승보다 합승 요금을 낮게 설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합승 승객 앞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다 플랫폼상에서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만들어야 되고 또 성별 구분을 하려면 개인정보 수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할 게 많은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그러네요. 근데 이걸 할 만큼 수요가 많다는 보장도 없고요. 실제로 현재 서울 유일의 택시 동승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반반택시의 경우 주간 이용자 수가 약 8,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플랫폼 입장에서는 뭐 시스템 개발도 해야 되고 승객 안전보호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또 관청에다가 사업계획 별도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합승 제도가 잘 정착되려면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한 거예요? 왜 한 거죠, 이거?
그러네요. 네. 아무튼. 이런 일을 설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국토교통부는 6월 15일부터 택시 합승을 합법화한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택시 플랫폼에서는 뭐 도입할 계획도 없다라고 했다니까, 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